2022년 5월 3일 새벽 3시 35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블룸폰테인 외곽에 위치한 만가운 교정센터의 35번 독방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고 교도관들이 황급히 철문을 열었을 때 독방 바닥에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방의 주인은 타보 베스터, 페이스북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남아공 교정부는 곧바로 공식 성명을 내고 타보 베스터가 독방에 스스로 불을 질러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공 전역의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괴물의 허무하고도 비참한 최후,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렇게 영원히 종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2023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됩니다. 요하네스버그의 최고급 상업지구 센튼에 위치한 대형마트 우러스, 그곳에서 유유히 장을 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 놀랍게도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타보 베스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와 함께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린 남아공 최고의 셀러브리티 의사 난디파 마구두마나였습니다. 사망 처리된 종신형 수감자가 여자와 함께 스포츠카를 몰고 부촌인 하이드파크의 저택을 오가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은 이 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타보 베스터가 살아있다고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보도 직후 남아공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들끓는 국민적 공분과 언론의 거센 압박이 이어지자 정부 당국은 그제야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독방에서 불에 탄 시신은 베스터가 아니며 그가 실제로 탈옥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전 35번 독방에서 숫덩이가 되어 발견된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 도대체 어떻게 종신형 수감자가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었을까? 누가 그날 밤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짜 죽음을 설계해 그를 감옥 밖으로 빼냈는지, 그 모든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타보 베스터라는 인간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그가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타보 베스터는 1986년 6월 1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인근 소웨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 마리아 마바소가 아들의 출생을 정부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타보 베스터는 남아공의 공식 인구 등록부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자라났습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처음 정식 신분증이 발급된 것은 탈옥 후 다시 붙잡혀온 2023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각종 사기 행각에 손을 댔던 타보 베스터. 그는 2009년 사기죄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고 급기야 가석방 조건을 어긴 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가 본격적으로 끔찍하고 잔혹해진 것은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손에 넣으면서부터였습니다. 2010년 초 베스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꿈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을 방송 프로듀서나 유명 모델, 에이전시 관계자로 포장한 그는 연예계의 화려한 인맥과 방송 출연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화면 속 그는 정말로 성공한 사업가이자 업계의 큰손처럼 보였습니다. 세련된 말투와 그럴듯한 직함 앞에서 여성들은 그가 내미는 손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간 장소에서 그들을 기다린 것은 계약서가 아닌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베스터는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익명의 여성들을 노리며 끔찍한 범행을 이어가던 당시 놀랍게도 베스터에게는 이미 정식으로 만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놈푼도 티올루, 요하네스버그 센튼의 고급 자동차 매장에서 딜러로 일하던 젊은 모델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와 밝은 성격을 지녔던 그녀는 모델로서 더 큰 무대에 서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었습니다. 2011년 초 베스터는 방송 프로듀서를 사칭하며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화보 촬영과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에 두 사람은 이내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만남은 여러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티올루에게 베스터는 자신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구원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2011년 9월 베스터는 화보 촬영을 핑계로 티올루를 데리고 남아공 남단의 도시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이틀 동안 최고급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객실과 장밋빛 미래를 기약하는 달콤한 약속, 그녀에게 그곳은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무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선셋 비치에 위치한 로만 리트리트라는 이름의 게스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베스터가 페이스북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만남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들통나며 격렬한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9월 21일 새벽 베스터는 흉기로 티올루를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범행 직후 베스터는 차갑게 식어가는 연인의 시신을 객실에 남겨둔 채 서둘러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피 행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년 10월 그는 범행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요하네스버그 인근의 알버튼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연인 티올루를 살해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체포된 베스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유인한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도질한 혐의 그리고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듬해인 2012년 8월 16일 재판부는 그에게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남아공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죄자의 종착지 그는 블룸폰테인의 망가운 교정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이곳은 다국적 보안기업 G4S가 운영하는 최고보안 교도소로 남아공에서 가장 탈출이 불가능한 요새 같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겹겹이 젖은 철문과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 그리고 무장 경비원들이 재소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통제하는 곳, 이런 시설에 한번 갇히면 바깥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장 위험한 무기, 즉 사람을 조종하는 사기꾼의 본능은 철창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손에 넣은 것은 한 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교정법은 정식 교육기관에 등록한 재소자에게 학습용 노트북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베스터는 사설 교육기관 다멜린의 학생으로 등록하는 형식을 빌려 합법적으로 노트북을 받아냈습니다. 여기에 어렵지 않게 구한 휴대폰과 인터넷이 더해지자 남아공에서 가장 탈출이 불가능하다던 그 요새 속 독방은 어느새 사업가의 사무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서 그가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21세기 미디어, 미국 할리우드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21세기 폭스사를 교묘하게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베스터는 이 회사의 회장이자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억만장자 톰 모체페로 자신의 신분을 완벽히 세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단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번듯한 사무 공간을 두고 직원들을 채용했으며 각종 행사와 미디어 사업을 활발하게 기획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직원들조차 자신들이 모시는 뉴욕의 회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베스터는 이 가짜 회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과 거래를 텄고 막대한 돈이 그의 손을 거쳐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대담한 사기극이 정점을 찍은 것은 2018년 6월 13일이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센튼의 최고급 힐튼 호텔에서 이 회사의 화려한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남아공을 대표하는 유명 연예인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주최 측은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의 회장인 톰 모체페가 현재 뉴욕에 머물고 있어 부득이하게 화상으로나마 직접 인사를 건네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대형 스크린에 등장한 남자는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흰색 배경 앞에서 값비싼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를 찬 채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힐튼 호텔 연회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스크린 속 남자를 향해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6월 13일은 타보 베스터의 실제 생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셀럽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박수갈채를 보내던 그 순간 스크린 속에서 뉴욕의 억만장자 행세를 하던 남자의 진짜 정체는 종신형을 살고 있는 살인마 타보 베스터였고, 그의 뒤로 보이던 흠잡을 데 없는 흰색 배경은 감옥 독방의 벽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에 매수된 교도관들의 적극적인 묵인과 비호 아래 그가 감옥 안에서 벌인 대담하고도 기괴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도관들마저 돈으로 굴복시킨 그는 감옥 안에서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휴대전화와 최신 노트북은 물론 온갖 금지 물품들이 그의 독방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규칙을 집행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그의 지시를 따르며 심부름을 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아무리 무소불위의 왕처럼 군림한다 한들 그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는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종신형 수감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기로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은다 해도 차가운 감방의 벽은 그대로였고 바깥 세상의 진짜 자유는 여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감옥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종신형 수감자인 그가 평범한 방법으로 교도소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그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뒤쫓지 못하게 만들 가장 소름 돋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떠올립니다.
그것은 살아서 탈옥해 쫓기는 도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죽음을 완벽하게 꾸며내는 일. 그렇게 베스터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대담한 사기극에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타보 베스터의 사기극에 한 여성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난디파 마구두마나. 1989년 남아공 동케이프에서 태어난 그녀는 남아공의 명문 의과대학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요하네스버그의 부촌 센튼에서 옵티멈 메디컬 에스테틱스라는 최고급 피부 미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리고 상류층 여성들에게 미용과 라이프 스타일을 조언하던 그녀는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완벽한 워너비 아이콘이었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의 인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베스터는 TK 응ኳ나라는 가명을 쓰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업가 행세를 했고 마구두만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베스터의 화려한 언변과 조작된 재력에 완전히 빠져든 마구두마나. 놀랍게도 그녀는 훗날 베스터가 종신형을 살고 있는 흉악범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사랑의 눈먼 연인이 아니라 베스터의 치밀한 탈옥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줄 가장 완벽한 공범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D-Day를 정확히 5일 앞둔 2022년 4월 28일, 베스터는 교도소 측에 안전을 핑계로 독방 이감을 신청했고, 그렇게 그가 새로 배정받은 방이 바로 문제의 35번 독방이었습니다. 이 방은 교도소 건물 구석에 위치해 감시 카메라의 시야가 제대로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고, 무엇보다 화재 시 사용하는 비상 출구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탈옥을 위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최적의 장소로 베스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베스터가 교도소 안에서 탈옥을 준비하는 동안 교도소 밖에서는 마구두마나가 탈옥의 나머지 절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베스터를 대신해 죽음을 증명해줄 시신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35번 독방에서 발견될 시신 한 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베스터로 인정받아야만 이 거대한 사기극이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의사라는 마구두마나의 직업이 이 끔찍한 범행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블룸폰테인의 국립영안실을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오가며 신원 미상의 시신들을 빼돌렸습니다. 첫 번째 시신을 빼낼 때 그녀는 영안실 직원에게 자신의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신을 넘겨받아 가짜 장례까지 마쳤지만 정작 그 시신은 베스터와 체격이 너무 달라 대역으로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쓸모를 잃은 시신은 강물에 무참히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달랐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시신은 베스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놀랍게도 단지 신원미상인 줄 알았던 그 시신에게는 엄연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해둔 블룸폰테인 출신의 남성 카틀레고 베랭. 안타깝게도 당시 마구두만에게 그는 단지 베스터의 가짜 죽음을 완성할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번 시신의 운명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물에 버려진 첫 번째 시신과 달리 베랭의 주검은 강이 아니라 교도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구두마나가 외부에서 시신을 조달하는 동안 감옥 내부에서는 베스터가 직접 검은 돈을 뿌리며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짜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중 4중의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만가옹 교도소 안으로 시신을 밀어넣고 탈출로를 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동원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는 교도소 야간 근무조 감독관이었던 세노에 마초하라였습니다. 평소 야간 근무를 하지 않던 그는 동료와 근무를 바꿔가면서까지 D-Day 전날 밤 당직을 맡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스터가 TK 응ኳ나라는 가명으로 그의 계좌에 총 15만 랜드를 찔러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교도소 전체의 감시망을 가리기 위해 CCTV를 관리하는 외주 보안업체 인테그리트론의 기술자 테보고 제임스 리폴로를 포섭했습니다. 베스터는 마초하라를 통해 그에게 무려 250만 랜드라는 거액의 뇌물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정작 리폴로가 손에 쥔 돈은 고작 4만 랜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푼돈의 대가로 리폴로는 탈옥 당일 교도소 감시 카메라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해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복잡하고도 대담한 공모에 마구두마나의 친아버지인 졸릴레 세켈레니까지 직접 가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대여했는데, 이 차량이 바로 카틀레고 베랭의 시신을 병원에서 교도소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D-Day를 4일 앞둔 2022년 4월 29일, 매수된 감독관 세노에 마초하라는 입구 게이트에서 형식적인 검문조차 생략한 채 세켈레니의 렌터카를 교도소 내부 구역으로 무사히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차량의 짐칸에는 커다란 텔레비전 장식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식장 안에는 카틀레고 베랭의 시신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시신은 내부 작업장에 임시로 보관되었습니다. 타보 베스터가 자신의 안전을 핑계로 비상구역 35번 독방으로 자리를 옮긴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2022년 5월 2일 밤 CCTV 기술자 리폴로가 35번 독방 주변은 물론 교도소 내부와 외부 탈출로를 비추는 카메라 전원을 일제히 차단하고 전기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짙은 암흑 속에서 리폴로가 대형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이용해 작업장에 숨겨두었던 시신을 베스터의 35번 독방으로 신속하게 옮겼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신의 인화성 물질인 파라핀을 들이붓고 거침없이 불을 질렀습니다.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리고 교도관들이 연기를 진압하느라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던 그 새벽, 타보 베스터는 미리 준비해둔 교도관 제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재소자가 아닌 교도관의 복장을 한 그를 막아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타보 베스터는 마초하라가 열어둔 비상구를 통해 교도소 밖으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깔린 교도소 밖, 마구두마나가 대기시켜둔 차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악명 높은 흉악범이 자신을 감시해야 할 교도관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치밀해 보였던 탈출 계획은 처음부터 완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화재 직후 진행된 부검 결과 숫덩이가 된 시신의 기관지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그 흐름이나 연기 흡입의 흔적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의 두개골에서는 둔기에 맞은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시신이 불에 타기 전 이미 물리적인 타격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음을 의미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검 보고서에 기록된 시신의 키는 타보 베스터의 실제 키보다 무려 25cm나 작았습니다. 이처럼 35번 독방의 시신이 타보 베스터가 아니라는 명백하고도 과학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찰과 교정부는 이 모든 진실을 덮어둔 채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세상이 타보 베스터를 한 줌의 재로 변한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던 그 시간, 그는 남아공 최고의 부촌에서 그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베스터와 마구두마나가 새로운 둥지를 튼 곳은 요하네스버그의 부촌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최고급 저택이었습니다. 이 저택의 월세만 무려 4만 랜드에 달했지만 두 사람은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선불로 지불하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으로 아런 프로퍼티라는 유령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구두마나의 화려한 상류층 인맥을 미끼로 삼아 센튼 지역의 여성 사업가와 투자자들을 상대로 또 다른 대형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연극의 진실을 눈치챈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스터의 죽음이 발표된 지 한 달 뒤인 2022년 6월, 만가운 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교정당국의 고위 인사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불에 타 죽었다고 알려진 재소자가 사실은 내부의 도움을 받아 탈옥했으며 35번 독방의 시신은 베스터가 아니다 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그의 내부 고발은 철저하게 묵살되었습니다. 종신형 살인마의 탈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정당국과 수뇌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초대형 스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목을 죄어올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절망한 교도관이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입에 올린 대가로 불이익이 쏟아졌고 결국 그는 부당하게 자리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합심해 만들어낸 견고한 은폐의 장막, 그 두꺼운 벽을 찢은 것은 사법교정감찰관인 에드윈 카메론 판사였습니다. 카메론 판사와 감찰관들은 부검 기록에 치명적인 불일치를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경찰과 교정부의 조직적인 비협조로 인해 수사는 이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경찰과 당국이 이 사건을 노골적으로 덮으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한 카메론 판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2022년 10월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그라운드업의 편집장 네이선 개펜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레시아 다몬스와 다니엘 스테인 두 기자에게 교도소 내부의 부검 불일치 기록과 결정적인 탈옥 정황들을 제보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기자들은 즉각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첫 보도를 터뜨리며 타보 베스터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1월, 언론은 부검 결과 시신이 화재 이전에 이미 타살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폭로의 정점을 찍는 결정적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베스터가 센트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진을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연쇄 살인범이 멀쩡히 살아서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기괴한 모습. 이 한 장의 사진은 남아공 전역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교정 당국은 베스터가 탈옥했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며 발뺌했습니다. 시신은 분명 베스터의 것이며 시스템상 탈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연일 쏟아내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자 결국 2023년 3월 말 당국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35번 독방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가 베스터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교정당국 역시 베스터의 탈옥을 마지못해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모든 수사력은 연기처럼 사라진 베스터를 다시 잡아들이는데 총동원되었습니다. 대대적인 공개 수배와 추적이 시작되자 베스터와 마구두만하는 화려한 하이드파크의 저택을 미련 없이 버려둔 채 서둘러 도주길에 오릅니다. 이들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 국경을 넘나들며 다수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수사망을 교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도주극은 2023년 4월 8일 케냐 국경과 인접한 탄자니아의 북부 관광 도시 아루샤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인터폴과 탄자니아 당국의 긴밀한 공조 작전 끝에 검은색 SUV를 타고 몰래 국경을 넘으려던 두 사람이 현장에서 체포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무려 11개월 만에 타국에서 멀쩡히 살아서 체포되어 다시 남아공으로 압송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베스터와 마구두마나가 마침내 남아공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태우고 온 것은 일반적인 군용기나 경찰 호송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따로 임대한 민간 전세기, 그것도 최고급 호화 제트기인 다소 팔콘 900B였습니다. 단 한 번의 비행에 무려 140만 랜드가 투입된 이 전세기를 두고 야당은 국민 세금을 낭비한 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베에키 첼레 경찰부 장관은 탄자니아의 협조를 얻어 신병 인도를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베스터가 요하네스버그 란세리아 공항을 통해 송환되자마자 남아공 의회는 즉각 특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이 마라톤 청문회에서 남아공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가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만가온 교도소를 운영해온 지프에스 경영진과 CCTV 관리업체인 인테그리트론의 대표를 불러내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지프에스 측은 처음엔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며 오만하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다가 의회의 강제 소환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살인범이 개인 노트북을 버젓이 소지하고 외부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었는지, 외부 차량이 검색 한 번 없이 교도소를 드나들 수 있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특히 CCTV 외주업체 인테그리트로는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소속 직원 리폴로가 며칠 동안 수차례나 고의로 카메라 전원을 껐다 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상 징후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베스터의 탈옥을 도왔던 조력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피의자의 수는 12명까지 불어났고 이들에게는 시신훼손, 사기, 탈옥 방조, 뇌물수수 및 사법방해 등 수많은 중범죄 혐의가 겹겹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리토리아의 크곳이 만프루 최고보안 교도소로 재수감된 타보 베스터. 하지만 그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법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하며 끝없는 지연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루이비통이나 버버리 명품 셔츠를 입고 등장해 대중을 조롱하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변호인단을 수시로 교체하며 고의로 재판을 미루는가 하면 교도소 음식에 독이 들어있다거나 자신이 탄자니아에서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송환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펴며 무려 6건의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을 남발했습니다. 공범인 마구두마나의 뻔뻔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크룬스타드의 비자 마카테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탄자니아에서의 체포가 불법 납치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행은 자신들의 범죄를 다룬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가 이들의 엽기적인 탈옥 스캔들을 다룬 3부작 다큐멘터리 미녀와 야수를 2025년 9월 12일에 방영하겠다고 예고하자 두 사람은 즉각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아직 진행 중인 재판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방영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슐레 포터릴 판사는 그들의 청구를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내려진 직후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예정대로 송출되었습니다. 베스터와 마구두마나를 포함한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은 2025년부터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26년 7월로 잡혔다가 다시 밀려 현재는 2027년 1월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른 공범들은 재판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지만 베스터가 여러 법원에 걸어둔 소송들이 재판의 시작을 계속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속절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죽음에서 돌아온 괴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한 번 자신만의 교활한 생존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희대의 탈옥수와 추락한 엘리트 의사의 기괴한 범죄의 로맨스에 쏠려 있을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35번 독방에서 새카만 숫덩이로 변해버린 시신의 진짜 주인 카틀레고 베랭입니다. 카틀레고 베랭은 두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블룸폰테인 셀틱 축구 클럽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평범하고 열정적인 30대 청년이었습니다. 2023년 5월 8일 블룸폰테인의 사우스파크 묘지에서 뒤늦게 열린 그의 장례식.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백 명의 축구 팬들이 클럽 유니폼을 입고 모여 그가 작곡한 응원가를 부르며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바토 음폴로와 어머니 모니카 마치에는 여전히 경찰로부터 아들이 도대체 왜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는지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는 경찰의 애매한 답변과 두개골에 심각한 둔기 손상을 입고 살해당했다는 명백한 부검 결과 사이에 거대한 간극, 그 캄캄한 침묵 속에서 유족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타보 베스터 사건은 결코 한 개인의 엽기적인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최고 보안 교도소가 민간 기업에 맡겨진 채 한 재소자의 검은 돈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남아공 사회 전체에 깊고 무거운 충격을 남겼습니다. 망가운 교도소는 2001년부터 무려 25년 장기 계약으로 민간 보안 기업 지포에스가 운영해온 시설이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이 민영 교도소 단 한 곳에 매달 막대한 운영비를 지급해왔고 지난 20여 년간 투입된 세금만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망가온 교도소를 운영해온 지포에스와의 계약은 2026년 6월부로 완전히 조기 종료 수순을 밟았고 교도소의 운영권은 다시 국가의 통제 아래로 넘어갔습니다. 한 흉악범이 무고한 시민의 시신을 훔쳐 자신의 가짜 죽음을 꾸며내고 교도소 문을 걸어 나가는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던 기업도 그들을 철저히 감독해야 했을 국가도 그 누구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은 남아공 사법 역사상 가장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